제가 이제 미국 한국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현지에 계신 교포분들을 이제 상담을 드리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시고 미국 내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미국에 워낙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세법상 뭐 비거주자일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러면 어떤 분이 뉴욕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역삼동에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하세요. 근데 이분은 미국에 워낙 오래 살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는 비거주자로 되어 있을 확률이 크고 그거 하나밖에 없으세요.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될지 얼마를 내야 될지 5명 중에 2~3명은 동일한 고민과 질문을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토픽을 한번 다뤄볼게요. Excuse me. 대충 인터넷으로 막 들어서 봤을 때는 1가구 1주택 뭐 12억 공제, 장특공 공제 뭐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무사님? 일단 지금 요 사례 같은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는 뭐 미국에서 거주자 네, 있겠죠. 네.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비거주자, 거주자로 또 나눠지면 아마 거주자가 아니니까 네. 우리가 왜 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혜택들은 대부분 거주자만 받을 그렇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비거주자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이제 텍스 플래닝을 짜시는 게 오히려 조금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비거주자인데 이런 세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갑자기 들어와서 뭐 거주를 하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고 목적으로 짜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은 얘기인데 사실은. 일단은 비거주자로서 어쨌든 부동산을 매각을 하면 약간 거주자랑 프로세스가 조금 다르긴 해요. 다르죠. 왜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원천 징수도 해야 되고 뭐 하는 대금에 있어서 미리 세금도 한국국세청에 신고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워낙 잘 아실 것 같고 근데 거주자로 이제 요건을 인정받기 위해서 들어와서 뭔가 한다라는 텍스 플래닝은 진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주자 요건이라는 게 이제 보통 183일을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183일 동안 있었어요. 정확하게 맞추세요. 또 183일을. 183일을 또 맞췄어. 근데 나는 거주자라고 판단을 하고 본인이 뭔가 의사결정을 했을 때 거주자 비거주는 사실은 고객이 하시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맞아요. 거주자냐 비거주냐 판단을 과세관청은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183일은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어떤 조건 중에 일부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주소를 둔 자와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보긴 하지만 뭐 생활의 근거지가 뭐 미국에 있는데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그것만 맞췄다고 거주자로 판정받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한국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이게 거주자일 경우에 세금이 더 많을 거냐 비거주자일 경우에 세금이 더 많을까 또 판단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국세청 입장에서는 비거주자일 경우에 세금이 더 많아? 그럼 이쪽으로 조금 뭔가 포커싱을 맞춰서 과세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좀 텍스 플래닝을 진짜 한번 시나리오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들었었나 판례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에 살던 거주자가 2~3년 거주하시면서 거주자로 퀄리파이가 된 상태에서 파셨어요. 그래서 절세가 많이 됐죠. 세금을 많이 안 내고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이거를 뒤집었죠, 국세청이. 면제된 그 세금을 다 징수를 다시 했대요. 그때 사유는 뭐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것만 판매를 목적으로 들어와서 거주 조건만 맞췄다라는 거여서 그런 판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거주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다양한 순서대로 이게 판단을 하거든요. 주소가 어딨냐, 거소가 180 넘었냐는 진짜 단순한 출발이고요. 실제 가족은 어딨냐, 소득의 분배가 더 어디서 나오냐, 뭐 source of income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죠. source of income이 진짜 미국에서 더 많이 발생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발생되는지 저희는 퍼센테이지로 이런 것도 분석도 해드리거든요. 왜 여기에 한국에 와서 거주를 했는지의 목적성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아까는 그거 말씀드린 판례는 그 목적이 매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보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 만약에 이런 것까지 다 판단했는데 뭔가 애매해 그럼 국적이 진짜 어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구적으로 어디서 주거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까지 만약에 다 왔는데도 뭔가 결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중 거주자로 판정될 수도 있어요. 좀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거주자, 미국에서도 거주자로 봐서 나는 똑같은 한 사람인데 과세 요건이 양쪽 거주자가 돼서 양쪽 거주자에 맞는 또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로 한국 국세청하고
미국 IRS가 이제 상호를 합의가 합의를 잘 안 하는데 된다 그러던데. 그렇죠. 합의를 하는 게 쉽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잘 따지셔야 되기 때문에 거주자 비거주자 요건은 정말로 진짜 주변의 전문가도 꼭 반드시 좀 깊게 상담을 하셔서 진짜 완벽한 어떤 판단 기준이 있을 때 조금 실행을 하시는 게 맞지 맞아요. 않을까. 상담해 보면 고객분들이 183일, 6개월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6개월 미국에 살고 6개월 한국에 살고 그것만 잘 맞추면 되지 않을까요?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말씀드리죠. 됩니다. 그 183일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183일은 저는 그래서 잊으세요라고. 강의를 머릿속에서 할 때 지우세요 머릿속 제발 하시잖아요. 지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세훈사 맨날 그렇게 강의에서 네. 저도 배웠어요. 그래서 네. 이제는 180일이라는 숫자는 잊어버리세요라고 저도 어느 순간 세미나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중요하긴 한데 너무 여기에만 또 몰입하다 보시면 맞아요, 이게 맞아요. 다른 중요한 것들을 놓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비거주자 거주자가 너무 중요한 게 또 어떤 판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인데 아프셨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조금 오래 이제 입원을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입원해 있는 동안 사모님도 들어오셨어요. 사모님도 미국 거주자, 시민권자. 왠지 말씀하신 건 거주자로 한국 국세청에서 거주자로 그래서 봤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소득 다 상속재산에 포함됐어요.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이지만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산도 미국에 다 있어. 네. 심지어 자녀들도 미국에 다 있어. 맞아요. 근데 병원 치료를 한다든지 이때쯤 되면 한국에 이제 가고 싶거든요. 네. 근데 이왕이면 한국에 갈 거니까 그래도 아파트 하나 좀 좋은 거 하나 사고 맞아요. 싶어.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좀 자산이 있으니까 또 아파트도 구입을 하셔. 그리고 나서 또 한국에서 병원 치료도 받고 가족들이 또 네. 왜 아버님 어머님 또 있으니까 맞아요. 오다 보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결국은 한국의 거주자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네, 되면 네, 이제 의도치 않게 한국 거주자가 돼버리면 맞아요. 한국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해외 재산에 대해서 다 상속세가 과세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케이스로 가는 거죠. 뭐 이럴 때 굳이 뭐 해보자면 부동산도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 명의로 사지 말고 소득이 출처가 분명한 자녀 명의로 산다든지 가능하면 이제 그런 거주자가 될 만한 요소들은 맞아요. 제외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Excuse me. 우리 다시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돌아가서 거주자로 이분들이 돼서 양도를 했을 때 네. 거주자로서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거주자가 된다고 하면 1세대 주택 비과세 혜택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혜택들은 다 보실 수 있고요. 네네네. 다만 이제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당연히 같이 고민이 된다.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주택을 한 채, 두 채, 세 채를 갖고 있을 때마다 네. 중과 제도가 들어가거든요. 중과제도, 뭐 당연히 네. 뭐 투기 가열지구나 네. 뭐 이제 이런 조정 지역에 있을 경우에 이제 한해서 그렇게 되는데 주택을 장기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고 심지어 거주 요건도 다 맞췄는데 다만 내가 미국에 비거주자로 좀 있었어. 네. 근데 거주자가 될 경우에 이런 비과세 혜택이 있으면 왜냐하면 절세 그렇죠, 혜택 그렇죠. 받는 게 좋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양도세 비과세만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해본다면 맞아요. 충분히 고려할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여건이 돼서 이제 미국에서도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고 귀국하시겠다. 향후 5년, 네. 뭐 5년, 6년, 7년 살 수 있다.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연방세와 주세가 있잖아요. 근데 연방세에 있어서는 한국에다가 내가 납부하게 되는 양도세 같은 경우에 3.8% 외국 납부세 공제가 되세요. 그렇지만 주세가 더 문제예요, 사실은. 어차피 주세를 엑스트라로 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있으면서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네네. 주세는 안 내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국 것도 절세하고 거주자로 될 경우에 네. 이게 결국은 사실은 자산 소재지를 먼저 따지거든요.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주세는 안 되는 걸로 세는 공제가 안 돼요. 외국 공제가 안 납부세 되니까. 공제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왜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자산의 소재지가 네. 한국에 있기 때문에 소스 오브 인컴이 코리아, 그쵸, 한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한다고 보시는 게 제일 깔끔하게 그렇죠, 생각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생기는 양도소득세와 어쨌든 미국에 있는 연방세,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이제 조정해주는 제도는 있겠지만, 네. 주세는 이제 한국에 살면서 팔면 없다. 네. 그러면 이제 대신 한국의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다 플래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국세청이 이제 뒤집은 결과인데 또 그런 것만 또 대응해주는 조세 전문 로펌, 저희의 또 형제 같은 회사인 법무법인 가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응도 가능하더라고요. 네. 뭐 사실 그건 법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건 최악의 경우이지만 잘 플래닝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하면 얼마든지 절세도 가능한 것 같아요. 맨하탄 시에 살고 있으면
맨하탄시가 뉴욕시랑 똑같은 거 아시죠? 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뉴저지 그 옆에 있고 이렇게 뉴저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알고 있어요. 맨하탄. 맨하튼하고 맨하튼. 뉴저지 사이에 그 강인가요? 그 뭐죠? 허드슨 리버. 허드슨 강을 경계로 뉴저지랑 있죠. 나눠진다고 제가 들었어요. 허드슨 리버 맞아요. 맞죠? 어. 네.